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라고 합니다. 올해 73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 집에 얹혀 사는 노인, 며느리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시어머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쌍한 노인의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목소리를 되찾았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뺨에 불이 났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무언가 따뜻한 것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톱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들어 뺨을 만져보니 축축했어요. 피었습니다. 집 한 채 못 해주는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리세요?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은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금속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 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식탁 위에서 하얗게 쥐어져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사돈 아버지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한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잔을 채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사돈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맞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그저 불편한 가족 식사 자리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돈 어머니 생신이라고 해서 고급 한식당에 왔었어요. 저도 가족이니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머, 어르신도 오셨네요. 사돈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무례한 말투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사돈 어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에게서 가장 먼 곳이었어요. 마치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처럼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전복구이, 랍스터, 한우. 평소에는 구경도 못할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혜진과 사돈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감히 이런 비싼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될 때였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태민을 보며 물었어요. 태민 씨, 요즘 회사는 어때요? 승진 소식은? 아직입니다, 사장님. 태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벌써 몇 년째인데? 죄송합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쯧쯧. 그러니까 우리 딸이 고생하지. 혜진이 거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벌면 되니까요. 그래도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안 되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거야. 사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빚도 못 갚고 무능한 거 아니야?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이 더욱 세게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사돈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나저나 어르신 평생 사셨는데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작게 대답했어요. 별로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나 되냐고요? 몇십만 원 정도. 몇십만 원? 사돈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73년을 사셨는데 몇십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럼 연금은요? 없습니다. 연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뭐가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얹혀 사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어르신은 이 집에 뭘 보탬이 되시는 게 있어요? 청소하고, 밥 짓고,
청소?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요. 지난주에도 먼지 투성이었잖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없어도 저희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 혹시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요양원이요. 요즘 괜찮은 곳 많잖아요. 어르신도 편하실 거예요. 쫓아내려는 거구나.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 나이 비슷한 분들도 많고 나는 아직 건강해.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건강하시기요? 혜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우리 집에 계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혜진아, 그건 좀.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혜진이 태민을 노려봤어요. 당신은 매달 월급 350만 원 받으면서 어머니 모실 돈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냥 입 좀 다물고 있어요. 태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인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가족?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집 한 채 못 해주는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리세요? 그리고 손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이 터질 듯 아팠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게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피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잘했어, 혜진아. 참을 만큼 참았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줬어요. 가겠습니다. 어디로요? 설마 우리 집 말하는 거예요?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오늘로 끝이에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뺨에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11월의 바람이 차갑게 뺨에 상처를 스쳤습니다. 아팠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피 묻은 노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정호와 결혼한 게 23이었어요. 그때부터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업 감각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빚이 쌓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받아 했습니다. 손발이 부르텄지만 참았어요. 남편의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태민을 낳았을 때도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일했어요.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다시 나가서 일했습니다. 태민을 대학에 보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비록 지방대였지만 제 아들이 대학생이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태민은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월급도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 혜진을 만났습니다. 처음 혜진을 봤을 때 저는 놀랐어요. 너무 예뻤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저는 의사예요.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돈 부모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딸이 왜 그런 무능한 남자와 결혼해야 해요? 사돈 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었기에 결혼은 진행됐어요. 결혼식 날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도 별로 부르지 못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혜진 쪽 하객들은 화려했습니다. 의사들, 사업가들,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한복이었어요. 사돈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무시가 시작된 건 6년 전 남편 정호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병원 청소,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2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 정호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아무것도.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83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은 병원비로 다 써버렸거든요. 그때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고마웠어요. 정말로. 하지만 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혜진이 원하는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였다는 걸요. 새벽 4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불을 켜면 혜진이 깬다고 했으니까요.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어요. 쌀을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날까봐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참았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혜진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국물 간을 맞췄어요. 1번, 2번, 3번. 여러 번 맛을 봤습니다. 짜다고 하면 안 되고 싱겁다고 해도 안 됐거든요. 밥이 끓는 동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부터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73살 무릎은 아팠지만 참았어요. 소파 밑까지 손을 넣어 닦았습니다. 먼지가 있으면 혜진이 화를 냈거든요. TV 선반도 닦고 창문도 닦고 화장실도 청소했습니다. 6시 30분이 되었을 때 거의 다 끝났어요. 7시 정각 혜진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혜진은 항상 집에서도 의사 가운을 입었어요. 자신이 의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엌으로 걸어온 혜진이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국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싱거운데요? 어제 짜다고 해서 적당히 하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싱겁게 하라는 게 아니라. 혜진이 소금통을 집어들고 국에 넣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인데 제 손으로 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할게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곧이어 태민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일했나 봅니다. 태민은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했어요. 승진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째 제자리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병원 회식 있어. 늦을 거야. 혜진이 말했습니다. 응. 태민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민우 학원 데려다 주는 거 잊지 마. 알았어. 그리고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 가야 해. 아버지 생신이라고. 또? 태민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혜진이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또라니? 당신 부모는 없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제 부모님은 살아계셔요. 태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주 민우도 방에서 나왔어요. 8살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민우 잘 잤니? 네. 할머니, 오늘 뭐 먹어요? 김치찌개란다. 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민우야, 빨리 먹어. 학교 늦어. 민우의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네.
아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태민도 앉았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맛있다는 말도 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죠.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낄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갔습니다. 혜진은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태민은 나가면서 제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우만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밝게 인사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닦고 냄비를 씻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한 청소를 다시 했습니다. 혜진이 퇴근해서 오기 전에 완벽하게 해놔야 했으니까요. 침실도 정리했습니다. 혜진과 태민의 침대를 정리하고 민우 방도 정리했어요. 빨래도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침에 남은 밥이 조금 있었어요. 김치 한 조각과 함께 그릇에 담았습니다. 부엌 구석에 서서 먹었어요. 식탁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빨리 먹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흔적을 지웠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청소도 다 했고 빨래도 다 했고 저녁 준비를 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민우방 옆에 있는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침대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달랐을까? 하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태민이라도 나를 지켜줬다면. 하지만 태민도 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저녁 6시쯤 태민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응, 들어와. 혜진이는 아직 안 왔죠? 응. 회식 있다고 했어. 태민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둘이 먹어요. 간단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태민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둘이서만 먹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혜진이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 나도 알아요. 괜찮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요. 내가 돈을 더 벌면 혜진이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태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도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혜진 눈치를 보며 사는 것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저보다는 나았습니다. 태민은 그래도 이 집의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투명인간이었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돌아온 거였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 화장은 번져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태민이 급히 나왔어요. 왔어? 많이 마셨네. 병원 사람들이 계속 따라서. 에휴, 피곤해. 혜진이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반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먼지가 묻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술에 취한 눈빛이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청소했어요? 했어. 그럼 이게 뭐예요? 혜진이 손가락을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먼지가 묻은 손가락이었어요. 미처 못 본 것 같구나. 미안하다. 미처 못 봤다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청소 제대로 하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고 환자들 상대하고 수술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집에 왔더니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제가 어떻게 쉬어요? 다시 할게. 지금 뭘 다시 해요? 밤 10시인데.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민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혜진아, 어머니도 노력하시잖아. 노력? 혜진이 태민을 노려봤습니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죠. 당신도 그렇잖아요. 사업한다고 노력한다고 했다가 결국 8천만 원 날리고 지금까지 갚지도 못했잖아요.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혜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해주시는 게 뭐예요? 청소는 엉망이고 밥은 간도 맞지 않고 손주 봐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혜진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25억짜리 아파트 제 돈으로 샀어요. 생활비도 제가 내고 민우 학원비도 제가 내고 전부 다 제 돈이에요. 알고 있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대충대충 하세요? 노력하고 있어. 노력? 저도 시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럼 제대로 좀 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하세요. 저는 어머니 식모가 아니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식모. 혜진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혜진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요? 사실이잖아요. 혜진이 태민을 노려봤어요. 당신 어머니 집 한 칸 없이 들어오셨죠? 돈 한 푼 없이 들어오셨죠? 그럼 뭐라도 제대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셔서. 나이가 있으면 다 해요?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제 친정 엄마는 나이가 더 많으신데도 혼자 집안일 다 하시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사세요. 근데 어머니는요? 혜진이 다시 저를 봤어요. 어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오신 후로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방 한 칸 차지하고 밥 얻어먹고 그게 다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뭐 잘못된 말 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우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든지 하세요. 다른 방법?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나가라는 소리구나. 혜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태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위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혜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식모. 방 한 칸 차지하고 밥 얻어먹는 사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사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간병하고 아들을 키우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민우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우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울어요? 아니야, 민우야. 할머니 안 울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요. 민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디 안 가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8살 아이만이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응. 할머니 안 가. 거짓말인지. 다음 날 아침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어제 혜진이 화를 냈으니까 오늘은 정말 완벽하게 해야 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혜진이 지적한 선반을 집중적으로 닦았습니다. 구석구석 손이 닿는 모든 곳을 닦았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간을 맞추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7시가 되었습니다. 혜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혜진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국을 떠서 맛을 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했어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혜진은 그냥 출근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택배가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요.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박영애 고객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 정호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오. 평생 당신에게 고생만 시켰네.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도록.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고생한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오던 게 있었어. 이것들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언젠가는 당신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게 말이요.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여보, 당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살아있는 동안 많이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오. 사랑하오. 당신의 남편 정호가. 눈물이 편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 빚에 쪼들리면서도 늘 미안하다고 했던 사람, 죽기 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주식 증서들이었습니다. 회사 이름들과 주식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었지만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준비한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나를 구해줄까? 희망이 보였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이 절망 속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혜진이 알면 안 됐어요. 이건 남편이 저만을 위해 남긴 거였으니까요. 6부 새로운 시작.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애 고객님이시죠? 저는 한국증권 이철수 과장입니다. 네. 고 정호님께서 생전에 연락드리라 하셨습니다. 방문 가능하신가요? 언제요? 편하신 대로 하시죠. 좋은 일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랍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보, 이게 그 말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혜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네. 무관심한 대답이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증권사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철수 과장님을 찾아왔는데요. 안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곧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나왔어요. 박영애 고객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본인이 죽게 되면 꼭 부인에게 연락드리라고요. 네. 고객님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어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남편분께서 20년 전부터 조금씩 주식에 투자하셨습니다. 국내 우량 주식들이에요. 현재 평가액이. 이 과장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약 50억 원입니다. 50.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도 투자하셨는데요. 네 곳이 최근 상장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현재 평가액이 약 80억 원입니다. 80.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합계하면 약 130억 원입니다. 130억. 현실 같지 않았어요. 남편분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이 과장이 말을 이었어요. 절대 가족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특히 며느리분한테요. 남편이 언제 이렇게까지 20년 동안 조금씩 모으셨답니다. 부인 몰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 변호사 연락처입니다. 남편분이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현주 변호사. 증권사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130억? 나한테 130억이 있다고. 손에 든 서류를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나는 몰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혜진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로 잠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뺨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달라질 수 있어. 혜진 눈치 안 봐도 돼. 7부 준비.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현주 변호사 50대 여자였어요. 어르신 정우님께서 생전에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어요. 혜진한테 맞은 일, 쫓겨난 일, 갈 곳 없어 다시 들어간 일.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집 나가실 준비를 천천히 하시고요. 네. 법적으로 그 돈은 온전히 어르신 겁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김 변호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주식 30억 매도, 집 구매, 나머지는 안전하게 투자. 이제 눈치 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지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혜진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혜진이 저를 무시해도 참았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참았어요. 조금만 더. 일주일 후 김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어르신, 강남에 좋은 아파트 나왔어요. 보러 가실래요? 부동산과 함께 집을 봤습니다. 강남의 깨끗한 아파트 25평, 햇살 가득한 거실. 마음에 드세요? 네. 좋네요. 18억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네. 지금요? 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주 후 입주 가능합니다. 2주. 혜진에게 말할 시간이었어요. 8부 마지막 대화. 일주일 후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부모님 댁 가요. 무슨 일로? 아버지 생신이에요. 혜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셔야죠. 가족이라는 말이 아이러니하게 들렸어요. 지난번에는 가족 아니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혜진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속에는 아기가 가득했어요. 또 사돈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는 거구나.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알았어. 갈게. 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토요일 아침 차를 타고 사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혜진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태미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민우는 옆자리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 구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 속에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통장 사본, 부동산 계약서. 오늘이 마지막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각오였습니다. 사돈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사돈 어머니가 나왔어요. 어머, 혜진아 왔구나.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아, 어르신도 또 오셨네요.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봤지만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없는 사람처럼요. 어머니, 저기 구석에 앉으세요. 혜진이 손가락으로 구석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가족 소파에서 가장 먼 곳이었어요. 저는 걸어가 앉았습니다. 사돈 어머니와 혜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 끼지 못했어요. 나는 정말 투명인간이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갈비찜, 전복, 랍스터. 자, 다들 앉으세요.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그대로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혜진이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뺀 거야.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그 모습만 바라봤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식사 중에 사돈 아버지가 태민에게 물었습니다. 태민 씨, 월급이 얼마라고 했지?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죄송합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 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고생하지. 무능한 남편 때문에. 혜진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벌면 되니까요. 그때 사돈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나저나 어르신 거기서 뭐 하세요? 배 안 고프세요? 냉소적인 말투였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우리 혜진아, 시어머니 밥은 줘야지. 혜진이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식은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제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드세요.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행동은 개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갈비찜을 먹는데 저는 식은 밥과 김치. 완전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은 밥은 목 넘김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조금만 더. 식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나갈게. 다음 주에. 혜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이에요? 어디로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디든 좋아요. 이 집만 아니면. 혜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도 웃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르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희는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구부자유. 일주일 후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섰어요. 혜진과 태민은 이미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사센터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은 어디 있어요? 가방 2개가 전부예요. 네. 이게 다예요? 네. 그게 제 73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8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이 보였어요. 깨끗한 주방, 넓은 방, 화장실. 여기가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울었어요.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명의 집을 가졌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집. 혜진이 쫓아낼 수 없는 집.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남편 사진을 거실에 놓았어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이게 자유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혜진이나 태민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역시 관심도 없구나.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도 그들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5일째 되던 날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연락 좀 받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시했습니다. 저녁 무렵 태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왜? 혜진이가 어머니 어디 사는지 알고 싶대. 왜? 그게 궁금하대. 나가라며? 그건 그렇지만. 그럼 신경 끄고 살아. 나도 너희 신경 안 쓸 테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혜진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사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조금 초조한 듯 했습니다. 강남. 침묵이 흘렀어요. 강남이요? 월세예요, 전세예요? 내가 샀어. 뭐라고요? 내 명의로 샀어. 내 집이야. 또 침묵. 어디서 돈이 났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주소 말하세요. 싫어. 오지 마. 나 이제 너희 보기 싫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궁금하겠지. 어디서 돈이 났는지.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7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기회로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73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맞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저는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영희입니다. 73년 만에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아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니까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7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드디어 이겼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사연으로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